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최근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역질라는 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저의 동료 연구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그 비난과 매도가 너무나 독살스러워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 씨는 대중 정치가 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학 교수입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말 하나 행동 거지 하나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교육자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84년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2017년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대학의 연구실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씩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성균관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을 밝힌 연구자의 한 사람입니다. 대학 밖을 나와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그 흔한 정부 산하의 위원회에 초빙되어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16년 제가 정년을 하는 그 해에 사회통합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장을 6개월간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의 산하기구도 아니거니와 무슨 권한과 책무가 있어서 활동을 한 그런 기구도 아니었습니다. 조국 씨가 연구자라면, 교육자라면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교육자 상호 간에 토론과 비판을 할 때는 지켜야 될 검도가 있습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그 생각의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는 하지만 구역질이 난다든가 하는 격한 욕설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연구자, 교육자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연구자 사회 이전의 역사에서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씨에게 묻습니다. 그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말이죠.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두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 칭호를 받거나 이후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가지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51년생입니다.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친일파와 활동한 그런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친일파를 집안의 조상으로 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령으로서 김구성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이석 선생은 저의 외정조부가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를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조국 씨는 연구자가 아닙니까? 저를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그 시대와는 무관한 해방 후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사는 어느 한국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규정하겠다면 어떠한 행동과 조건이 필요한지를 밝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사는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부역, 매국, 친일파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가 편찬한 책 반일 종족주의가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조국 씨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씨는 제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저의 평생에 걸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한국경제사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제방 교실 강의나 영상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나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난 30년간 민주화 시대에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또는 좌파 급진 세력이 부정해 왔습니다. 오히려 왜곡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이뤘던 역사 논쟁이 바로 그 점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드디어 국가체제 위기가 초래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 천부적 자유의 기초에서 건립되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이승만 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제방 강의도 우리 현대 한국인이 잊고 있는 바로 그 점을 상기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최근에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바로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의 결론장에 가게 되면은 바로 그 건국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망국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라고 눈물겹게 서술했던 것입니다. 조국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빼놓고 헌법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제가 일관되게 10여 년 전부터 강조해온 것입니다. 주제하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은 집권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그 자유 두 글자를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마침 적절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책 반일 종족주의가 아닙니까? 책을 읽고 그 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는 우리 책의 어느 대목이 그러한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이 피증용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실린 이우연 박사의 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우연 박사는 3년 전에 전시기 조선인 피증용자뿐만 아니라 모집과 알선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동한 건너간 조선인 노무자는 성과급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는 내용의 논문을 썼습니다. 이우연 박사가 3년 전에 그 논문을 써서 발표했을 때 일본 정부가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무심했지만은 일본 정부가 놀라서 이우연 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토론회를 갖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인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본 정부도 모르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개발했다. 창의적인 연구 성과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될 수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말로는 다케시마라 하죠. 그 다케시마를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그 일본 정부의 주장의 진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검토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교과서에까지 쓰고 있는 그 주장의 근거와 논리,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제 논리, 실정 그리고 결론은 아마 한국 내에서 초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자료, 지도자료 2개를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창발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마도 저의 논문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챕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우리의 실정과 논리를 창의적으로 개발했고 그것을 창과 방패로 하여 용감하게 기존의 반일 종족주의의 통념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니요. 조국 씨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의 책 반일 종족주의의 어느 대목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국 씨는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합당한 책임이 추구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에게 묻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시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대사회, 근대 문명의 성립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명징적인 지표는
법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근대적 개인이 탄생하는 것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입니까? 저는 경제사 연구이지만 이 문제는 경제사 연구와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천착했으며 그 결과를 저의 연구소에서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조국 씨가 이 문제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법률의 역사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탄생은 언제 어느 법률에 의해서입니까? 대답을 하시면 그를 두고 저와 진지한 학술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국 교수의 전공 분야는 형사법이군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제도, 형벌제도가 근대화하는 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전공 분야니까 모르실 리가 없는 문제겠지요. 쉽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면의 교수가 2014년에 출간한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라는 책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근대화하지만은 이후 대한제국기에 걸쳐 보수 반동화하여 자의적 재판과 가혹한 형벌을 일삼음으로써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제국이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민중은 일제에 항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서는 일제가 정비한 근대적인 형사재판제도에 기대까지 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면의 교수는 국사학자이십니다만 우리나라의 근대는 자주적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가 단절적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이다.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자면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방면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므로 형사법을 연구하는 조국 교수가 이를 읽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연구 수준을 대변하는 이 책에 대한 조국 교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국 교수가 우리의 책을 구역질하는 책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대화 역사가 지니는 비극성,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조금이라도 고뇌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성인이라면 우리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까지 천박한 욕설을 퍼부을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과연 한국 형사법 연구자인가? 한국 형사제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나 있는가? 과연 이 방면에 오늘날의 연구 수준을 대변하는 이 책을 읽기나 한 것인가? 혹시 안 읽었다면 과연 형사법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 읽고 그에 조금이라도 동감했다면 그와 맥락을 달리하지 않는 우리의 책을 두고 이렇게까지 시정잡혀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 법률의 역사에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탄생을 알리는 법제상의 변혁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한국 형사 형벌제도가 근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대가 진정 연구자라면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을 비켜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부지불식간에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알기는 하고 있습니까?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